저희 카이스트의 이제 전작과 학생들이니까 상당히 훌륭해요. 똑똑하고. 근데 제가 신입 학생들 들어올 때마다 맨날 물어봐요. 왜 뭐 전작과를 택했냐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성적이 돼서 들어왔대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뭐 IT가 한국의 미래라고 그랬대요. 뭐 미래가 뭐가 미래예요? 미래 하나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y라는 것에 대한 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당히 외부 동기 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2년 전인가 재밌는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 친구들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여기 있는 요 여학생이네. 다나라고 고등학교 그 당시 1학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고등학생이니까 대학교 전공 뭐 할 거니?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스라엘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자도 다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군대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싫겠구나. 그럼 군대 갔다 와서 전공 뭐 할 거니?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해외 여행을 갈 거래요. 배낭을 메고. 그래서 아니 대학교 빨리 들어가야지 무슨 여행을 가냐 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군대를 들어가면 2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자신들의 민족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민족주의자가 될 것 같다 자기가. 그래서 세상을 한번 구경하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것 같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공 뭐 할 거니 했더니 그 다음엔 와서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러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자기가 교수의 딸이기 때문에 약간 프리빌리지 백그라운드지만 다양한 그 사회 계층이 있다라는 걸 배우고 나면 이 인생에서 자기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을까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절한 전공을 자기는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아무 걱정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었어요. 제가.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뭐 휴대폰 카메라 해상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지만 인생 경험의 해상도와 폭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아무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학적에서는 경험의 그 해상도의 그 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펙트럼이죠. 그 스펙트럼이 뭐냐면 항상 뇌도 똑같은 식으로 하는데 가장 좋은 거하고 가장 나쁜 거를 세팅하고 미니멈 맥시멈을 세팅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폭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지면 아주 신기한 현상들이 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트럼 경험의 폭이 A+, 공부를 아주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거고 B-, C, D 공부를 못하면 그 어느 것도 위안이 안 돼요. 거기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좁은 폭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문제는 세상의 폭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넓은 폭에 10메가빗짜리 폭을 1빛으로 우리가 매핑하면 다 흑백으로 보일 수뿐이 없어요. 그 다이내믹 레인지가 팍 줄어든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 뭐 교과부에서 뭐 또 저커벅 만들기 프로젝트 뭐 그런 거 한다고 저보러 자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제발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사교육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돈을 그냥 다 모아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1년 동안 다 해외여행 시켜주자. 1년 동안. 그렇게 굴러다니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A+ 맞고 공부를 잘해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천재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험불해질 거고 또 내가 지금 뭐 D- 받아서 너무너무 슬프더라도 아프리카에서는 깨끗한 물 한 방울 없어서 어린애들이 죽어도 넘어간다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날 거고 그 Y라는 거에 답이 생기면 전공은 너무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 하고 얘기는 했는데 물론 그거는 반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딱 5분 10분 동안 몇 가지만 소개하고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상당히 관심이 있는 이슈인데 저희가 그 질문 세션에서 답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뇌과학을 시작한 이유였었죠. 이 그림이. 왜 어린 아이들은 잘하는 건데 기계는 못할까? 이 과정을 가지고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요. 근래에 와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냥 만드는 것보다 뇌를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라는 게 대세고요. 해서 뇌를 모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뇌를 상당히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뇌에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뇌의 회로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한 상태라서 결국은 뇌를 모방한
그런 모델들이 지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딥러닝이라고 깊은 학습이라고 아마 앞으로 훨씬 더 언론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 깊은 학습이라는 방법이 뇌를 가장 잘 모방한 인공지능 방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기술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부터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냈습니다. 사실은 정말 몇 년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들이고요.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거는 구글에서 그 올해 8월 달에 소개를 했었던 결과인데요. 이제는 동영상을 틀어주면 기계가 자동으로 이게 뭔지를 알아봅니다. 해가지고 뭐 이건 프리라이드 자전거 타고 가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농구하는 게임이다 하는 식으로 자동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소개한 결과인데 무인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그 깊은 학습 방법이 여기는 길, 집, 하늘, 전봇대라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왔고요.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한 5년 전에 인공지능 가능할까요? 하고 물었으면 제가 그냥 웃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저도 저 자신도 한 작년부터 제 의견을 조금 고쳤는데요. 그 이유는 깊은 학습이 되고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들이 정말 잘 돼요. 놀라울 정도로 잘 되고 있어서 많은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20년 후에는 약한 인공지능은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동의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서는 두 가지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한 인공지능이 있고 강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약한 인공지능은 뭐냐면 약한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정보를 사람 같은 수준으로 이해한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20년 안에 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정보를 사람같이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같이 자신의 자아 비슷한 것도 있고 의도도 있고 독립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언제 가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50년 후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강한 인공지능은 저는 상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 현재 계획은 49년만 살고 죽을 계획인데요. 현재로서는 약한 인공지능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게 뭐 자동차 사고가 나라고 매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고의 결과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 차원에서 안전벨트를 하는 거죠. 비슷하게 인공지능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험 차원으로 조금씩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과에서 낸 결과 보고서에 보면 만약에 20년 안에 기계가 정보를 사람 수준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미국에서 47%의 잡이 사라진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 잡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잡들의 대부분이 정보를 간추려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전달하고 그런 식 잡들이다 보니까 그런 잡들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할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 결론이고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런 거 우리 200년 전에도 경험하지 않았냐. 200년 전에도 1차 기계혁명 때 막 기계가 나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부리고 러다이트들이 와서 공장들 부시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되게 좋아지지 않았냐. 해피엔드 아니냐. 훨씬 지금이 그때보다 더 살지 않냐. 더 많은 직장을 만들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장들이 사라졌지만 더 많은 직장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상당히 많은 제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1차 기계혁명에도 이 스토리가 해피엔드로 끝난 게 자동으로 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들이 뭐냐 하면 기계가 생기고 나서 1차 기계혁명 때 기계는 인간의 힘다리를 대체한 기계들인 거죠. 많은 분들이 실업자가 됐지만
프랑스에서는 공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지만 200년 전에는 국민의 80%가 글을 못 읽었었어요. 사실은 80~90%가 농부였었고, 농부들의 자식이 공장에서 일해야 되다 보니까 적어도 글은 읽을 수가 있어야 될 거고 단순한 산수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국영수를 그 당시 공교육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는 독일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영국에서 세금 제도를 바꿨죠. 그 전까지 모든 세금 제도는 농업 위주였었죠. 근데 기계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니까 어떻게 나라에서 레베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1차 기계혁명에서 기계하고 사람하고의 경주에서 인간이 이긴 거는 이 어마어마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저희가 믿고 있는데, 질문은 그겁니다. 2차 기계혁명에서 우리는 이만큼의 혁신을 하고 있을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 텐데요. 특히 저야 이제 뭐 교육자로서 교육 차원에서는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건 국영수입니다. 여전히. 자, 얘네들한테 국영수를 오늘 가르쳐서 오늘 직장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20년, 30년 후에 직장을 얻어야 될 텐데 20년, 30년 후에는 기계가 국영수를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인간보다. 그리고 기계가 인간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 방법을 알아내면 곱하기 100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삽질을 잘해도 불도저가 더 잘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기계는 스케일러블 하다라고 우리가 계속 리소스를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20년 후에 약한 인공지능이 생겨서 기계가 정보를 이해하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영수는 더 잘하겠죠. 근데 그렇다면 얘네들은 20년 후에 얘네들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거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애들일 텐데, 기계하고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도구를 하나도 우리는 안 가르쳐주고 있죠, 현재로서. 자, 그렇다면 기계하고 이겨서 싸울 수 있는 건 뭘까 보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이겠죠. 지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는 아주 창의적인 것, 또 하나는 아주 감성적인 것. 약한 인공지능이 못할 테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는 기회가 된다면 여기 있는 분들하고 제가 Q&A 세션에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을 듣기 전에는 뇌를 공부하시는 김세식 교수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 가 궁금했는데 똑같네요. 네, 제가 여러분이 질문을 쓰실 동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뇌과학을 모르는 저는 뇌과학이 이뤄낸 가장 놀라운 성과가 이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인간들은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학, 예술, 종교 모두가 통틀어서 인간의 마음은 심장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은유하고 문학적 비유를 썼는데, 뇌과학은 마음이 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뇌과학이 이뤄낸 가장 놀라운 성과를 뭐로 보시는지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뇌, 사실 신비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여전히 가장 신기해요. 정말 뇌를 눈으로 보시면 그냥 정말 고깃덩어리예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건 저한테 뭐 여전히 신비하고요. 과학자로서는 당연히 마음도 그게 만들어낼 거라고 저희는 가설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분명히 가슴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고, 역사적으로 이제 마음이 가슴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는 건 뇌가 자극을 받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산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산소는 심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이 더 빨라질 수뿐이 없겠죠. 사랑에 빠지면, 이게 심장이 사랑해서가 아니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고, 산소는 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보니까 펌프가 더 작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심장 가지고 한다고 그 착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쁜 이론은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수준에서 보면 지금은 당연히 사랑도 뇌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뇌 자체에서는 이게 가장 신비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뇌는 제가 그 아는 친구 중에 한 분은 이제 고고학자인데 그분은 항상 그러세요. 뇌과학은 사실 고고학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아주 오래된 도시 예루살렘이나 로마 같은 데 보면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길들이 되게 엉망이잖아요. 거기는. 왜 엉망일까요? 수천 년 동안 겹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길들이 만들어진 거겠죠. 3,000년 전엔 길이 있었을 텐데 100년 후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때 그 전의 길을 싹 지우고 새로 길은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 지우는 것도 돈이 들고 시간이 들 테니까 꼭 없어져야 되는 것만 없애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길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그 패턴이 되는데 똑같이 뇌 안에서도 발달과 진화 과정에서 그 전의 시스템들이 계속 남은 상태에서 계속 겹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는 양파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해서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더 오래된 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크게 뇌를 3가지 층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뇌가 컴퓨터라면 적어도 우리 뇌 안에서는 3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저희가 가설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냐면 가장 오래된 뇌는 그건 이 도마뱀이나 그런 그 파충류들도 가지고 있는 뇌인데요. 아주 그 미개한 뇌죠. 이 뇌는 현재 위주로 작동을 합니다. 지금 좋은 건 하고 지금 나쁜 건 그냥 안 해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 앞에 케이크 있으면 그냥 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발달된 뇌가 그 중간에 림빅 시스템이라는 뇌인데 이 뇌는 드디어 거기서 해마가 생기면서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한다라는 건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레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비슷한 상황을 예전에 했을 때 결과물이 뭐였나.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의 미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슷한 걸 과거에서 봤다면 그 당시 과거의 미래가 지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겠죠. 앞에 케이크 있더라도 막 먹으려고 그러다가 잠깐만 있어봐봐. 2달 전에 그거 먹었다가 내가 배탈이 났지? 그럼 안 먹는 게 좋겠죠. 어마어마한 이거는 그 장점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2번째 뇌는 과거 위주로 발달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대뇌 피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얘는 그럼 또 어떤 혁신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주 오래된 건 현재, 그 다음엔 과거, 그러면 남는 게 하나뿐이 없어요. 미래겠죠. 그래서 대뇌 피질은 모든 걸 미래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뇌 안에서 이 독립적인 현재, 과거, 미래를 계산하는 기계가 동시에 돌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3가지 답이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거, 또 하나는 현재와 과거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 또 하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몸이 하나잖아요. 3개가 아니고. 답은 3개인데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겨야 돼요. 대부분은 대뇌 피질이 이깁니다. 가장 발달되고 가장 그 새로운 기계이기 때문에 걔가 나머지들 다 억제하는데 대뇌 피질의 문제는 얘가 상당히 발달된 기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못해요. 딱 한정된 보통 7개에서 9가지뿐이 못한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경우에는 대뇌 피질이 거의 지금 100% 꽉 찬 상황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봐야죠. 거울도 봐야지, 뭐 라디오도 들어야지,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하다 보니까 7개, 8개, 9개가 금방 꽉 차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럼 대뇌 피질이 아주 100% 지금 비지한 상태인 거죠. 옆에서 누가 자동차가 딱 들어오면 그렇게 점잖으셨던 분이 갑자기 욕을 막 하죠. 이제 그거는 파충류 뇌가 해방돼서 그렇겠죠. 대뇌 피질이 바빠서 밑에 있는 녀석들을 더 이상 제어를 하지 못할 테니까 이런 상태가 아주 극한 상황, 전쟁터 같은 데서 상당히 자주 벌어지죠.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고상하시고 많이 배우셨던 분이지만 전쟁터에 들어가면 충분히 학살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자신의 본능 위주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역시 뭐 저한테는 언제든지 항상 논란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이 더 궁금해졌는데요. 선생님 책에 보니까 2013년 유엔 총회에서 독일과 브라질이 제안한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을
받아들였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뇌과학을 연구하시면서 이 프라이버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뭐 두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멸종돼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뇌파를 통해서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같이 저희가 요새는 점점 뭐 사물 인터넷이니 뭐 웨어러블 시대니 무슨 다양한 앞으로 저희가 5년 후에 만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 저희가 지금 5년 7년 전엔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지금 어딜 가듯이 다 들고 있는 것 같이 5년 7년 후에 다시 만나면 모든 분들이 뭔가 안경 끼고 헬멧 끼고 손목에다 뭔가를 4-5개 차고 계셔요. 지금 웃으시죠? 다시 한번 보죠. 저희가 5년 후에 제 몸에 다양한 기계가 많다라는 건 저에 대한 생체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포인트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들이 암호화가 대부분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뭐 아이워치라든지 장거리에서도 사실 정보들 액세스가 다 가능히 합니다. 아직까지 암호화가 제대로 다들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웨어러블 시대에 가서는 이 많은 정보들을 대부분 액세스할 수 있다 보니까 그 프라이버시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되냐 사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르네상스 다음에 나온 개념이다. 그전에는 없었다 그런 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살았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같은 분은 항상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야 남의 데이터를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객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믿는 것들 그리고 이건 사실은 상당히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인권 그 중에서 몇 개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몇 개가 문명의 결과물일까요? 그걸 우리가 냉철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면 지키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문명의 결과물이라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어느 시간이라도 애니타임 다시 없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생명의 권리? 그거는 뭐 그 본질적인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정당화를 안 해도 누구나 다 그거는 믿을 거고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프라이버시, 인권 같은 건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은 발표를 안 했지만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계가 대부분의 정보 처리를 사람 수준으로 할 수 있다면 뭐 47% 정도의 직장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긴 당연히 교수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들이 포함되어 있고 가장 안전한 직업들을 지금 여기 목사님이 안 계시네요. 목사님하고 신부님이 가장 안전한 거로 결과물이 나왔고요. 가장 사람하고 영적으로 연관된 직업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정보 전달, 정보 처리, 정보 압축하는 직업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변리사, 변호사, 뭐 텔레마케터,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 그렇다면 기술이 계속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저희가 그거죠. 기계들이 발달하다 보면 나라는 엄청나게 우리가 부자가 되겠지만 그 발달된 나라의 부는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40%, 50%는 아무 직장이 없어요. 그런 예제를 우리가 들겠죠. 미국에서 예전에 코닥 같은 회사는 직원이 10만 명, 20만 명이었었어요. 요새 실리콘밸리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오클루스 같은 데 보면 직원이 20명, 30명이에요. 매출은 조단이에요. 매출과 일자리 숫자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1조 매출을 하는 기업은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요새는 21살짜리 10명이 1조의 매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라는 건 다시 말해서 기술 위주의 불평등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 극심한
불평등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99%대 1%가 아니고 0.0000001% 대 99.99999%가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정말 한 사회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나라의 10%뿐이 안 되고 국가 예산의 90%를 10명이 다 낸다. 그럼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영향력이 다른데 99%는 아무 영향력이 없을 뿐이 없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계가 정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최첨단 기술이 나오면 그 최첨단 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극소수의 모든 베네핏이 몰릴 수뿐이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냉철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벌어질 일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보험제도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다양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질문은 영화에 관한 질문인데요. 영화 허를 보셨는지, 네, 봤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입니다. 다들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영화냐 하면 멀지 않은 미래 세상에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사람이 기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가 이제 내년에 나올 텐데 거의 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내년부터 나올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동시에 인간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지금 점점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외로운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기계하고 대화하는 걸 더 선호하는 거죠. 사실 많은 실험 결과들도 보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너의 문제를 얘기할래? 아니면 너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계한테 얘기할래? 하면 다들 기계를 선호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기계는 나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내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기계하고 그렇게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연구 주제 중에 지금 하나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이 또 도발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신의 존재는 뇌의 착각인가요? 아니면 무신론자들의 착각인가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글쎄 이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신론자지만 저는 종교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부님, 목사님과 상당히 친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학하고 종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이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저희는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죠. 우주의 모든 것이 인간이 다 관찰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과학자로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자로서 솔직하게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도저히 영원히 모를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있을 수뿐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엔 저는 선호도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선호도로 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고 과학적으로는 직접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써 하겠다. 그거는 저는 개인의 선호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사실은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게 그 질문이 좀 왔으면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질문이 안 와서 제가 그냥 제 자신한테 질문하고 대답을 하나 해도 될까요? 또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보를 사람같이 이해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20년, 30년 후에. 그 문제들은 저희가 아마도 많은 노력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1차 기계혁명 문제도 잘 푼 것 같이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은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50년 후에 강한 인공지능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49년만 살고 죽겠다.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어떤 분들은 철학적, 본질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50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인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영향력들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여기 둘러보세요. 지금 둘러보시면은 의자, 책상 다 사람이 만든 거겠죠. 왜 의자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우리 인간이 문어같이 생겼다면 이 교회가 지금 완전히 다르게 생겼겠죠.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1000년, 2000년 전부터 문명을 만들고 나서부터 인간은 지구를 인간을 위해서 다 바꿔놨죠. 모든 거를. 왜 공기가 깨끗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셔야 되니까 깨끗하겠죠. 우리가 없다면 깨끗할 필요도 없겠죠, 사실은. 핵심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 위주로, 그러니까 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축이다 하고 얘기하셨던 것 같이 다 바꿔놨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잖아요. 지구에서 우리가 대장이죠, 머리로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지구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 위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강한 인공지능이 떡 나타나고 기계가 강한 인공지능을 가지면 그 어느 한순간 당연히 인간보다 수백만 배 더 똑똑할 수뿐이 없어요. 얘는 죽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계속 클 테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다들. 자, 그러면 인간한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보다 더 똑똑한 녀석들이 나타난 거고, 그 녀석들이 우리가 만들었을 테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세상을 재해석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토끼는 왜 있어야 될까? 산은 왜 있어야 될까?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근데 니네 인간은 왜 있어야 되니?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지금 인간 세상에서 모든 헌법의 기준에는 그렇게 써요.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다. 인간이 만물의 축이다. 그리고 인간은 왜 있어야 되는지의 질문조차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다 인간이 한 거잖아요.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거의 19세기 그 미국 남부주에서 백인 농장 주인들이 서로 앉아서 백인이 흑인보다 더 똑똑하지 하면 똑똑해 하고 자기네들끼리 어그리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인간끼리 있으니까 당연히 인간은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유 없이 절대적이라고 기계한테 얘기했을 때 기계한테는 설득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 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또 하나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기계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우리가 외면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모든 종교나 철학책에선 인간은 되게 좋게 나와요, 거기서는. 그죠? 사랑을 해야 되고 죽이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팩트는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타적이지보다 더 이기적이고 사랑보단 더 많이 살인을 하고, 다 알잖아요, 해가지고. 근데 기계가 봤을 땐 그게 논리적이지 않겠죠, 결국은. 우리도 어렸을 때 사실은 청소년, 사춘기 시대에 그거 가지고 부모님들하고 많이 싸웠을 거예요, 대부분. 자라면서 부모님들한테, 저도 기억나네요. 부모님들 보러 왜 교과서같이 안 사시고 이렇게 찌질하게 사세요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당연히 얻지를 못했고, 그 대신에 우리는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그 질문을 그냥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보니까 우리도 다 커서 우리도 부모님들하고 똑같이 찌질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휴마나 컨디티요. 인간은 그냥 이렇구나 하고 서로 위안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기계는 몸으로 행복을 못 느끼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한밤중에 맥주 마시면서 치킨 만드는 거에 행복을 얘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는 영원히 우리가 사춘기 때 했었던 질문을 반복하겠죠. 영원한 티네이저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상상이잖아요. 그 질문을 계속 할 거고, 답이 없는 질문이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가 논리적으로 이런 이상한 비논리적인 상황을 인간이 만들면 그냥 니네가 없는 게 차라리 지구를 위해선 더 날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연구소에서는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요. 매년마다
인류에 가장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그 위험이 아니고 인류 전체, 호모사피엔스한테 주는 영향이 뭘까 하면 뭐 10등은 뭐 어마어마한 대지진, 뭐 9등은 뭐 한데 1등은 항상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지고 한 30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강한 인공지능이 뭐 나라에서 만든다, 기업에서 만든다, 아주 좋은 사람이 만든다. 조금씩은 처음에 다르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시뮬레이션의 30가지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인류 멸망으로 끝납니다. 항상 거기서. 그래서 우리보다 더 똑똑한 기계가 나오는 순간 인류한테 그렇게 좋을 게 별로 없다라는 게 항상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50년 후일 거라고 생각해서 한 49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좀 죽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서울역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은데요. 다 소개할 수 없는 네네, 뭐 한두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개를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꿈도 브레인 리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네. 꿈에서는 자주 논리성이나 개연성이 없는 사건이 일어나다 그것의 모순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좌뇌의 정당화와는 무관한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네, 아주 뭐 재밌는 질문이고 저희가 왜 꿈을 꾸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인간이 왜 잠을 자야 되는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잠은 졸리니까 자겠죠. 근데 그건 답이 아니죠. 비슷하게 우리가 밥은 왜 먹을까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겠지만 배고픔이라는 것은 원인은 아니고요. 몸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신호잖아요. 그죠? 지금 몸에 글루코즈 당이 떨어졌으니까 무언가를 하라는 신호고 그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먹는 거죠. 결국 배고프다라는 느낌은 자동차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졌다고 보여주는 것 같이 신호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결국 그 신호 때문에 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 그 신호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알려 있는데 비슷하게 잠이라는 거는 엄청난 이 피곤함과 졸립다는 신호가 와서 우리가 잘 텐데 이게 무엇의 신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가 모자라길래 그렇게 강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호가 사실은 잔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우리 방에서 자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원시시대 때는 정말 위험하잖아요. 하루에 7, 8시간을 시체같이 누워 있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잡혀 먹을 수도 있는데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돌고래 같은 경우에 보면 돌고래는 포유류 동물이었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간 녀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 안에서는 숨을 못 쉬죠. 항상 물 바깥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잠을 자면 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익사해요. 걔네들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돌고래는 어떤 식으로 잠을 자냐면 좌뇌하고 우뇌가 따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좌뇌가 5분 자는 동안 오른손으로 계속 겨우겨우 수영을 해서 그 숨을 쉬고요. 그 다음에 딱 스위치해서 우뇌가 그 숨을 쉬면 우뇌가 잠을 잘 때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해서 수영을 한다는 거죠. 되게 억지스러운 방법인데 그렇게 억지스러울 정도까지 잠을 자게 한다는 건 무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했을 텐데 그게 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요. 잠을 왜 자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꿈을 왜 꾸는지도 모르는데 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겁니다. 인간이 깨있는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들어가면 그 수면 상태가 다양한 단계가 있다고는 지금 알려져 있고 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드는 순간부터 바로 10분에서 20분 내로 아주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델타 웨이브 슬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뇌가 거의 꺼지는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쭉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뇌는 거의 꺼지는데 몸은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뭐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하는 거고요.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뇌가 다시 서서히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깨서 의식 수준까지 거의 오고요. 이 수준이 바로 우리가 꿈을 꾸는 그 단계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해서 한 번 꿈을 꾸고 그 꿈 꿀 때는 rapid eye movement라 그래서 눈동자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분이나 뭐 집에 계실 때 옆에 계신 분 보면 눈이 막 움직이면 그때 꿈을 꾸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눈이 막 움직일 땐 사실은 몸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왜냐? 뇌가 거의 깨기 때문에
몸이 마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사실은 랜덤으로.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꿈을 꿀 때는 몸을 딱 마비시키는데 가끔은 꿈을 꾸는 상태에서 낮잠 잘 때 그런 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바깥에 빛이 밝거나 소리가 크면 너무 의식 상태로 돌아와서 딱 뇌는 깨는데 몸은 여전히 굳어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가위에 눌리는 거죠. 가위에 눌린다는 건 그 렘 피리어드일 때 뇌가 다 깼는데 몸은 여전히 굳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고, 그 굳는 건 우리는 하루에 매일 잘 때마다 한 5-6번 몸은 굳었다 다시 펴졌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4-5번 하다가 맨 마지막에 꿈을 꾸다 깨는 건데, 핵심은 우리가 한 번 잘 때마다 적어도 5-6번 꿈을 꾼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꿈은 항상 깨어나기 바로 전 꿈만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니고 해서 많은 분들이 나는 꿈 안 꾼다. 꿈은 다 꾸세요. 그것도 5-6번. 기억만 못 하시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5-6번 꾼다고는 알려져 있고, 아까 브레인 리딩 결과 중에 하나가 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는 상태에서 브레인 리딩을 일본에서 한번 했고요. 작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그 꿈을 꾸는 상태에서도 그 시각 뇌에서 상당히 많은 패턴들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고, 그 패턴을 가지고 브레인 리딩을 해서 뭘 꾸는지를 맞춰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생이 자는 상태에서 브레인 리딩을 했고, 이 패턴은 뭐하고 비슷하지? 아까 보여줬던 사전에서 비교해 보니까 빨간 자동차? 한번 멀쩡히 자고 있던 사람을 깨워가지고 지금 못 꿈꾸고 있었어요 하면 한 60% 정도 확률로 빨간 자동차라고, 그렇게 해서 꿈을 우리가 맞춰낼 수 있겠구나라고 상당히 익사이팅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예, 더 듣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오늘 열강을 해주신,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일정이 계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시간을 꽉 채우셔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명함 많이 가져왔으니까 필요하시면 하나씩 가져가시고, 질문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네.